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줌매입니다. 자갈치 아줌매 많이 덜어주세요. 어이서 보이서 따라와 있어. 네, 정치 이슈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시간이 진짜 순삭된 것 같습니다. 연휴여서 한 그런지. 일주일은 연휴가 너무 길어서 아예 없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뵌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조 교수님께서 요거 뭐 일방적으로 뭐 그 상고 기각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여쭤볼까요? 네네, 파기환송이 결국 이루어졌는데 네. 이게 예. 결국은 이게 뭔지를 좀 잘 모르겠는 게 네. 이게 재상고까지 하게 되면은 결국은 대선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제대로 밟아갈 때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게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네. 법의 시일이나 절차 같은 것들을 볼 때에 이를테면 이제 파기환송되어 왔을 때 이걸 갖다 송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재판 나오세요. 송달하는 기간도 있고 송달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무조건 또 재판을 열 수도 없는 거고 또 송달을 다 받고 재판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재상고가 가능하고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선거가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예, 되는 건데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저는 뭐 지금 근데 재상고하고 파기환송 되어 가지고 송달하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절차들이 마치 대법원에서 누구도 예상 못했던 예. 그냥 파기환송을 시킨 것만큼이나 충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예. 원래 송달하고 이런 과정 그러니까 파기환송 됐으니까 다시 항소심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과정이 통상은 우편으로 3번 정도 전달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네. 이제 집행관을 송달관을 보내서 집 앞에서 이제 전달하거나 하는 그런 강제적인 조치들을 하는 건데 지금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저는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부도 네. 대법원과 똑같이 선거기간 안에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네. 이건 저는 고법과 대법이 그냥 한 몸이 다 된 상태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냥 대선에서 한 후보를 지우기 위해서 나섰다. 모든 행동들이 그런 정황들을 다 뒷받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민주당도 그에 맞서서 조금 대응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천진난만한 나이브한 그런 대응으로는 지금은 대선 6월 3일의 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서 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서울고법 형사 7부 또 오는 15일 오후 2시 공판 기일로 정했더라고요. 이게 선거 운동 기간인데 이거 15일로 잡았다. 이것도 국민 참정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명백히 어떻게 참정권 보십니까? 침해죠. 저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헌법 제 1조 1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예. 라고 하는 이걸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후보자와 교감하면서 오로지 선거 운동기간 23일 안에는 네. 후보자와 주권자인 국민만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어떤 정부기관도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이나 모든 헌법에서 그런 선거의 절차에 관권 개입이 되는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있고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예. 현행범이거나 아니면 상당한 정도의 아주 그 재질이 무거운 네. 그런 용의자 아니면 체포도 못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저는 선고기일 공판기일 결정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명백한 저는 재판부에 의한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아까 재상고 얘기하면서 이게 결국은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예, 예. 만약에 이 고법의
그에서 판결이 나오기를 유죄다라고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네. 그게 이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결국 이거는 최종심이 나오지 않는데 고법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게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심을 받는 거죠. 저는 판결의 영향, 판결 그 자체가 주는 영향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보장된 선거 기간에 지금 그 이재명 대표한테 주어진 선거 기간 중에 5일을 그리고 하루에 거의 8시간 정도를 노동하듯이 법정에 있어야 됩니다. 후보가. 그 말은 후보가 국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자신의 정책을 알릴 시간을 사법부가 다 뺏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아마 이 불출마를 불출석을 이야기하고 예,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네, 예. 이미.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불출석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후보가 이번 기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재판은 또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6.3 조기 대선일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안 나온다고 제가 계속 예, 말씀을 예, 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게 송달이 돼야 되고요. 아까 우리 차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편 송달이 아니라 지금 사무실에 전달한다든지는 직접적인 방법까지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재판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판결이 나와서 그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재상고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해놓은 것은 재상고든 뭐든 대법에서 최종 판결이 나와야만이 그게 판결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점을 우리 유권자분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죠. 저는 조 교수님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 교수님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결과다. 재상고를 하죠. 재상고는 근데 본인만 재상고를 하더라도 재상고 하는데 걸리는 그러니까 이 피고인에게 허락된 7일 네. 기간 외에 만약에 피고가 왜 재상고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히는 항소 이유서를 쓰는데 20일이 주어집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7일은 보장된 기간이지만 20일은 아직까지 보장된 기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재상고하면 법원이 바로 공판기일 정해서 그냥 철회해버릴 수가 있다는 게 지금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일 만에 끝장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만약에 공판하고 좀 미뤄지더라도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미뤄질 수 있겠죠. 그 이후에 7일 주고 하면 거의 5월 말이나 혹은 6월 거의 2일이나 이런 기간에 그냥 대부분이 판결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앞두고 대한민국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차 교수님이 저보다는 아마도 열심히 보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네. 여러 이제 법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석하는 바에 따르니까 거기에서는 어쨌든 좀 어렵다는 결론인데 뭐 차 교수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저도 한번 다시 덜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서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은 대선 뒤로 미루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 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렇게 못 박는 뭐 이런 상황들도 있어서 이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냥 선거 자체를 미루고 네. 이 재판을 그냥 정지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그를 저는 요구할 권리가 헌법에도 주어지고 공직선거법에도 주어지고 형사소송법 상에도 다 주어져 있는 거다. 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네.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지금까지의 근데 그 파기환송을 해서 보내고 고법에서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을 다 송달까지 다 끝내는 그리고 공판기일까지 15일로 정하는 이 모든 과정들로 유체보건데 사법부는 명백히 대선 기간 전에 네.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겠다는 모든 의지를 그냥 100% 드러낸 겁니다. 그것에는 저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수단 뭐 저는 근데 대법원 지금 현재 대법원 재판관, 대법관 10명 그리고 저희들 대법원 원장에 대한 탄핵 혹은 서울고법에 있는 형사 7부에 네. 그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포함한 탄핵 이런 것들까지 총동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쓸지는 민주당이 뭐 선택하겠지만 제가 볼 땐 그 수단에 그다지 큰 어떤 옵션은 없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방법은 고법에서 대법으로 재상고가 올라가지 않게 고법에서 막는 게 가장 현명한 수단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예.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하여서 약간 그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가 있었냐 하면은 네. 이게 만약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의 신분이 있는 사람을 형사 기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에 대하여서 예.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긴 하지만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쪽의 법조계 의견이 더 많은 모양이에요. 네. 아마 그런 부분도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소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기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되고 있던 모든 공직선거법 관련한 이 재판, 네. 이재명 대표와 지금 후보와 관련된 재판들을 예컨대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 재판을 이어갈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그런 해석의 여지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지배적인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70% 80%는 네네. 그렇지만 나머지 30%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거는 열려 있는 상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예. 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과 관련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또는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 50%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어제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뿐만 아니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서너 개의 어떤 여론조사의 방향은 명백하게 하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게임이 끝나가는 수준이다. 예. 중도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대선판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유권자의 블록층이 아예 마음을 정해놓은 상태다. 양자 대결이든 삼자 대결이든 사자 대결이든 뭘 하든 간에 이 이재명 대표의 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40%를 항상 상회하고 있고 예. 양자 대결에서는 이미 50% 중반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땐 대선에 깊은 어떤 하나의 틀이 형성된 상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순간에 이재명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든 날리는 것 외에는 거의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아마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보 단일화죠. 그죠,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아마 이분들이 구상을 했을 때 추측입니다만은 네. 뭔가 좀 이렇게 갈등이 있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경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지지도 상승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네네. 홍준표 전 이제 대선 후보가 뭐라고 신문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경선 비용 내놔라. 네. 김문수 후보가 물러나는 거는 네. 진짜 어리석은 일이다. 이건 짜놓고 하는 뭐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네. 결국 국민의힘이 생각했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네. 그게 뭐 한덕수 후보건 김문수 후보건 누구로 단일화되는 과정 자체가 이게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지지도의 상승을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라고 하는 거는 아마 거의 뭐 굳혀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네. 이게 중요하게 단일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이 나서서 사법부가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6월 3일 이전에 날릴 그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적 스탠스가 눈에 보입니다. 네. 이거는 국민 모두에게도 눈에 보이고 있는 거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걸 김문수 후보도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법부가 하고 있는 저 방식대로 간다면 대통령은 그냥 내 거야. 난 가만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 거야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오. 단일화 해가지고 그냥 김문수가 일방적으로 지금 뭐 합의했다는 그런 낭설도 있고 하지만은 네네. 그냥 주면 대통령 자리를 그냥 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낙마한다라고 봤을 때 그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상황이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단일화에 나서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나서는 모습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겠죠. 예, 예. 그렇지만 아마 끝까지 질질 끌면서 안 해줄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오늘 저녁 6시에 만난다고는 이야기를 예, 예. 했죠. 했지만은 세상사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뭐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니까 지켜봐야죠. 네. 자, 지금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최종 후보가 되고 나서는 이제 단일화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해석을 해주셨고 자연스럽게 이제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단일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그 입장차를 좀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6시가 되면 좀 어떻게 될지 상황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지 뭐 아니면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좀 답보 상태가 될지 두 분의 예상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상이 이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에 들리는 여러 가지 말들이 김문수 후보가 이미 단일화에 합의를 해줬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한덕수 후보 나오면 양보에 가까운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라고 뭐 낭설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 낭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권영세 의원이나 아니면은 권성동 의원들, 국민의힘 현재의 지도부가 보이는 행태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은 명백히 다른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야 급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나와서는 이제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당의 지지를 못 받습니다. 당비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일 1억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비용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들은 무소속으로 가서 단일 안 하고 계속 선거운동을 한다. 그러면 선거운동에 드는 공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문학적입니다. 10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사실은 저는 꽃놀이패에 가까운 단일화 합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는 양자를 두고서 여론조사 누가 더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느냐는 당원 중심으로 그렇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쪽으로 가게 될 텐데 또 이제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나오지 못하면 또 기호의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네, 1번, 2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번, 2번이 아닌 다른 번호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복잡한데 일단 오늘 저녁 이후를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예. 반면 한덕수 후보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반드시 적절한 시기 내에 단일화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보다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요래 주장을 했거든요. 그거는 현실을 정확하게 저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모든 여론조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 뭐 3자 대결, 4자 대결을 다 시켜도 김문수 후보와 지금 한덕수 후보 간의 표차는 거의 2%포인트를 제대로 안 넘습니다.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일화 조사를 해도 누가 적합하냐라고 물어도 2%포인트를 제대로 안 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구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 근데 한덕수 후보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한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격하게 벌여가지고 야, 나 아니면 안 돼. 그냥 양보해. 이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일화 합의의 주도권은 명백하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주장하고 있듯이 김문수 후보에게 가 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 밑에서 그분이 뭘 줄지를 기대하고 가는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올리고자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오늘 6시 이후에 뭐 단일화를 하게 됐다. 그럼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은 좀 어떻게 될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제 양자 대결 구도로 가겠죠. 단일화는 저는 기본적으로 한 번만에 성사될까 이건 저의 의문입니다. 성사가 되더라도 조금 시간을 끌면서 하지 않을까. 아직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단일화 합의가 되고 나면 저는 약간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어떤 결집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는 뭐 양자 대결 관계에서는 거의 20%포인트에서 15%포인트 차이로 지금 국민의힘 후보와 그 지지율의 격차가 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좁혀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현재 이렇게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원조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 쪽의 지도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최종적으로 후보가 됐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좀 더 중도를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단일화를 만약에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여론조사를 통해서나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
당원까지 다 포함한 그런 조사를 뭘 하더라도 예.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한 7대3, 8대2 정도로 조금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그냥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 대 한덕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예비 후보가 이낙연 전 총리와 만나서 이 전 총리와 개헌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헌을 내걸고 두 후보가 반 이재명 빅텐트를 구성하기로 큰 틀에 합의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헌을 해서 뭐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에 합의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 지쳤습니다. 대통령 잘하라고 5년을 줬는데 5년에 반 채우고 한 대통령이 내려왔는데 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도 반만 하겠어. 국민 보고 장난치는 겁니까?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은 오로지 능력 있는 대통령이 5년 동안 책임지고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서 좀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외침을 저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개헌론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저는 대의 예의 없는 짓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내세우는 주장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하나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 민생, 안보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선거 세 번의 선거가 계속 엇갈리다 보니까 국내적인 여러 상황이 불안정한 거죠.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 개가 막상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예.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지금 트럼프 비롯한 안보 이런 이슈하고 개헌 이슈가 맞부딪혔을 때 과연 유권자분들이 개헌 이슈에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겠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현장에 좀 후보들이 나와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뭘 해줄 거냐 이런 정책을 내놓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하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원하는데 지금 한덕수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잘 안 합니다. 고공 전쟁만 하고 있는 거죠. 공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저는 명백히 지금 짧은 대선 기간 안에 후보로서 할 일은 아니다. 지금 당장 국민을 만나라. 그리고 정책을 내놓아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네, 네.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빅텐트 성사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라고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빅텐트 변수는 제로다. 예, 제로다. 빅텐트는 옛날의 빅텐트다. 옛날의 예. 빅텐트는 서로 비슷비슷하거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박빙의 승부로 갈 때 빅텐트는 효과가 있는 거다. 네. 그게 이벤트 효과를 통해서 바람몰이를 하는 거죠. 지금의 빅텐트는 저는 빅텐트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넓지도 않고 이준석 후보는 당연히 뭐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빅텐트의 저는 핵심은 이준석 후보가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외연의 크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예. 혹시 이준석 후보가 들어가서 그렇게 빅텐트가 지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텐트에 불과한 거다. 텐트라고 하는 거는 바람 물면 날아가는 겁니다. 네. 예. 지금은 거센 국민이 모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어서 텐트로 그걸 지켜내기는 저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준석 후보가 과연 빅텐트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건 뭐 유권자분들이 지켜볼 만한 그런 유일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탄핵 심판대와 같은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라는 걸 알릴 방법이 계엄 선포 외에 없었다고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탄핵소추 관계자 등 핵심 증인부터 불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재판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재판이 네, 아니요. 그 뭐 저는 초지일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가 싫어가지고 네. 정치 모르는 분을 그리고 법으로 강직하다고 생각하는 분을 뽑았는데 진짜 정치를 모르는구나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이끌어갈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저는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의 수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여유가 생겼다. 그 여유를 보여주고 있다. 네. 왜냐하면 매일매일 밖에 나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진짜 고민해야 된다. 생각해보면 국민의 거의 5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야당의 후보는 네. 내일 모레 후보 자리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사법부가 그걸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정말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의 일상을 짓밟았던 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지금 호가호위하면서 재판이나 받으면서 밖에 나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국민이 어떻게 볼까? 저는 진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1호 당원이었고 지금도 1호 당원이겠지만 국민의힘을 생각한다면 네. 자중하시라. 그게 국민의힘 선거를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짚어볼 포인트 한덕수 예비 후보가 계엄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만료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계엄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게 맞나? 자유롭지 않지 않나? 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면은 2인자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예를 들면은 뭐 무근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안 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안 된다라고 나섰어야죠. 강력하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한 전 총리도 정치를 이렇게 깊게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기도 하죠. 저는 12월 3일 그 계엄 내란의 밤에 모였던 그 국무위원들 네. 저는 그냥 다 공범에 가깝다. 그걸 보고 어떤 누구도 직을 던지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내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겠지만 네. 침묵으로 나는 방조? 수용하겠다. 방관? 네. 저는 방관했다. 그 죄를 면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오늘 조차가 파헤친다. 오늘 말씀